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첫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135회 우리 조경기술사 시험을 받고, 그리고 다음 해첫 136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35회에 대한 문제 분석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해가 바뀌면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지만 그 해에는 전반의 시험의 분위기랑 후반의 시험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연장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격률이라든지 또 난이도라든지 또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기출문제 모방이나 변형 문제가 또 많은지 아니면 신규 문제 출제가 많은지 라는 분위기는 그 해의 전후반이 조금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의 첫 번째 시험을 잘 분석을 해야지만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35회에 대한 조경기술사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조경기술사 시험 문제는 1교시의 단답형의 문제, 어느 과목에서 어떤 것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퍼센트로 출제되느냐라는 부분이 논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본인의 그 취향 아니면 본인의 전공 분야에 맞게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단답과 논술에 거의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을 먼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논술은 그 다음에 들여다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를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과목별로 일단 해당 문제들이 어느 과목에서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다음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들여다보시면 과목별로 전반적으로 1개, 2개, 많게는 3개.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 4개나 5개나 나오는 이런 경향이 없고 이번에는 1-2개 이렇게 배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제가 되지 않은 과목은 설계론입니다. 적용 설계론. 그러니까 설계론 외에는 1개, 2개 정도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 자, 보시면 3개가 출제된 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조경, 환경, 법규. 우리 법규 문제는 어느 해에나 꾸준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0-30% 정도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왔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무 과목에서는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중에 이번에 관리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실무를 들여다볼 때 계획 설계를 같이 묶어주고 시공 관리를 같이 묶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계획 설계는 2문제, 시공 관리는 4문제, 단답에서 보면 이렇게 배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무에서는 시공 관리가 좀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무 분야에서 계획 설계 분야의 비중이 조금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관리 2문제, 자연환경 관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작년에 전반 시험과 후반 시험에 자연환경 관리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반에 한 40%, 후반에 50% 이상의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게 이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2문제입니다. 2문제. 그렇다는 얘기는 평이하게 다른 과목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특정 과목의 편중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출제가 안 된 설계는 사실은 계획 설계를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설계 분야, 계획 설계 분야의 비중은 논술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좀 비슷해요. 실무가 시공 관리에 조금 치중됐다는 것 뿐이지 과목별로 문제 배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논술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논술도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서양 적용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론은 1개예요.
위에서 서양 조경사는 단 한 문제가 나왔어요. 단 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신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에서는 전체 2, 3, 4교시를 합쳤을 때 서양 조경사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로는 단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답하고 논술하고 비슷한 경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하나 봐야 될 게 계획설계 실무와 시공관리를 보시면 시공관리는 6개, 계획설계는 3개. 자, 보세요. 단답하고 비슷하죠, 배분이. 시공관리 부분이 계획설계의 2배인 것처럼 논술도 마찬가지 그렇게 배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제위원들은 시공관리 쪽 분야의 위원들이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연환경 관리를 한번 보시면 자연환경 관리는 논술을 3개 교시를 합쳤기 때문에 4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이하게 언제나 이 정도 비중은 지금 조경기술사가 생긴 이래로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관리가 작년에 지나치게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들여다보시면 여기서 법규가 단답에서 3문제인데 논술에서도 3문제입니다. 법규는 언제나 필요한 것들이 나오고요. 올해는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거지만 올해의 문제들은 새로 바뀐 법이나 개정된 법 내용이 전혀 없고 기본 문제, 우리가 기본 기출 문제에서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했던 것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종합 분석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 자, 과목별로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특정 과목에 대한 비중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출제가 된 걸 볼 수 있고, 자, 서양 조경사는 하나, 조경설계론도 1개입니다. 2개 과목의 비중이 좀 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연환경 관리 비중이 높은 거에 비하면 올해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새로운 문제의 출제보다는 기출문제의 모방과 변형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1교시 단답을 가지고 이거는 기출문제 그대로냐, 기출문제 변형이냐, 아니면 신규 문제 얘기를 할 겁니다. 조목조목 짚으면서 얘기를 할 건데 들여다보시면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출문제 변형이 훨씬 더 많고 모방도 있고 그리고 신규 문제는 아주 낮은 비중으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난이도로 봤을 때는 사실은 중간입니다. 우리 기술학 문제가 기출문제 그대로 모방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 문제가 차지하는 평균이 평균 한 70% 정도 차지하고 신규 문제가 30%인데 이번에는 신규의 비중이 훨씬 더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 15%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여져요. 물론 논술까지 합치게 되면 한 20% 정도 기출문제 변형이나 기출문제 모방의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 기술사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20%는 채택하지 않고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답이 13개가 출제가 되면 10문제를 선택해서 푸는 거고 논술은 6개가 출제가 되면 4개를 선택하고 2문제는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규 문제를 안 푸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충실하게 기출문제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들을 충실하게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이번 기술사 시험 문제는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난이도는 중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합격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단답과 논술을 가지고 조경기술사 135회에 대한 조경기술사 분석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는 그러면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리고 이번에 기출은 어느 과목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기출의 그대로냐 아니면 기출의 변형이냐.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신 분들은 저처럼 다 보일 겁니다. 아, 이건 기출문제 변형이 아니, 이건 기출문제 그대로야 라는 게 보일 거고, 이건 처음 본 내용인데 신규 문제인데 라는 것들 금방 캐치를 할 거지만, 오늘 이제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걸 유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술사의 시작은 기출문제 분석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기출문제, 용어 문제를 1번부터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나온 걸 보시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즉 법규 문제입니다. 보시면 우리 법규에서 출제가 됐다. 과목에서 이건 어느 과목의 문제야?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출제가 됐고, 이거는 이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하는 규칙의 내용을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나온 적이 없느냐? 아닙니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열심히 그 인증제에 대해서 실무적 적용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냐, 개선 방안이 뭐냐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는 단답이에요. 그렇게 시의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까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규에 있는 인증 대상과, 그리고 뭘 물어봤어요? 인증 등급별 기준. 그래서 법제처 들어가서, 우리가 법제처 들어가서 참고자료 보시면, 들어가서 딱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법 문제를 위원님들이 출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모범 답안 제출하기가 용이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법규 문제는 꾸준하게 필요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신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봤던 사람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왔던 문제입니다. 몇 번 나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이 단답을 어떻게 풀어요? 오늘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단답을 이렇게 풀어라 라는 얘기를 제가 깊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답을 푸실 때는 일단 정의가 뭐냐, 그리고 묻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법규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점수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써야 되는 법규 문제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 개념에 대한 거를 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본 질문 내용인 인증 대상 쓰시고, 인증 대상 쓰시고, 그 다음에 물어본 인증 등급별 뭘 물어봤어요? 인증 등급별 기준에 대한 걸 물어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증 등급별 기준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슬쩍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정의를 쓰시고 난 다음에 인증 대상을 우리 알고 있는 데이지만 확인 차원으로 다시 한번 보면 개별 시설과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개별 시설과 지역으로 나눠지고, 개별 시설에서는 우리는 조경이기 때문에 공원, 나머지 시설은 굳이 하나씩 쓰시지 않아도 되고, 공원의 시설 이렇게 묶어서 얘기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들어가서 이 법규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한 거는 굳이 시시콜콜 암기해서 쓰지 않아도 되고, 이 공원만 정확히 쓰시고 나머지는 묶어서 공원의 시설 이렇게만 쓰셔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은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안에 대상 시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보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그리고 도로가 있죠.
자, 우리와 관련된 거 보시면 도로 쪽을 조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거는 정확히 쓰시고 나머지는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뭐 공원의 시설, 도로도 만약 도로만 기억났다. 세 가지 중에 그런 도로 등 해도 되고 도로 외 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무하고 연결되는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지역, 개별 시설에 대한 건 그렇고 두 번째 지역에 대한 거 보면 이제 법 근거는 똑같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물어본 게 인증등급법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 규칙에 들어가서 보면 딱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들은 이 표 모범답안을 보고 채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표를 그려주면 좋기는 합니다. 사실은 채점할 때 딱 보면 정확하게 똑같이 비슷하게 그렸네? 그러면 깊이 보지 않더라도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되도록이면 거의 비슷하게 법규 문제는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일반 등급, 등급 기준은 점수로 나옵니다. 만점에 100분의 90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100분의 80에서 90 미만, 세 번째 일반 등급은 70에서 8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2번 문제도 마찬가지 법규 문제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보는 법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녹지지역, 용도지구의 구분과 지정 목적을 물어봤어요. 자, 잘 보면 질문 내용 하나, 질문 내용 두 개입니다. 뒤에 용도지구의 구분과 지정 목적은 구분별로 지정 목적을 쓰면 돼요. 자, 이것도 기출 변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출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기출문제라고 볼 수 있냐면 녹지지역은 나온 적 있고요. 용도지구도 별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합친 문제인 거예요. 하나만 내기엔 너무 쉽다고 느끼셨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그대로 그래서 제가 자세히 적어드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학원책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다뤄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뭐냐? 보생자, 우리 법규 앞잡아서 암기하라 그랬죠.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해당되고 용도지구의 구분과 지정 목적은 자, 우리 용도지구 9가지 있죠. 9가지. 자, 우리 국계법에서 정말 기본인 게 뭐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기본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용도지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용도지구를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위주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용도지구로 물어봤어요. 왜? 여러분들이 용도지구가 잘 안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용도지구가 9개나 되는데 이걸 다 써야지 높은 점수가 나옵니까? 당연히 다 쓰면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법규는요, 사실 그대로 쓸수록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에 난 한 6개밖에 기억을 못했는데요. 나머지 잘 못 썼는데요. 그리고 6개는 정확하게 답을 썼는데 한 3가지는 기억이 안 나서 좀 틀리게 썼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기숙사 문제는요, 조금 틀린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퍼센트적으로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70% 정도만 맞으면 된다. 사실 한 80% 맞은 게 더 좋은데 한 70% 맞아도 합격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걸 제가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자신 있는 거 쓰고 나머지 기억이 안 나면 등이라고 해도 되고 뭐뭐 등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9개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타이틀이 조금 기억이 안 나, 조금 틀리게 적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점수가 아주 낮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구분, 정말 우리 분야에서 중요한 게 경관지구라든지 죄송합니다.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거, 뭐 보호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분야 관련된 거는 정말 정확하게 쓰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많이 익숙하진 않지만 법규기 때문에 들여다봤다. 사실은 개발진흥지구도 엄청 많이 보죠, 우리.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복합 용도, 이렇게 복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법규에서는 용도구역이 바뀌었는데 용도구역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고 용도지구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교수 공부한 사람들은 신규로 제정이 되거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은 개정되거나 신규로 제정된 게 우선적으로 공부할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내시니까 출제하신 분들이.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위원님들이 빠르게 법규를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서 그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본인들이 공부했을 때 했던 것들, 그리고 이거는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규 문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중요 문제 당연히 들여다보셔야 되고 신규로 제정되거나 뭐 개정된 거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법규 문제가 신규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신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들여다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 익숙한 겁니다. 우리 용도구역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용도구역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물어본 게 지정에 관한 기준을 물어봤어요. 지정에 관한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법조치에 들어가면 지정에 관한 기준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에는 뭐 답지 형식으로 요약을 법규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평소에 답안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규도 요약을 해서 키워드 위주로 제가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안을 쓰시면 돼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개념 정의, 자, 물어본 게 지정에 관한 기준이지만 항상 문제를 푸실 때 개념이나 정의는 제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의 안에 많은 내용들이, 정확한 많은 키워드와 많은 문제의 서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정의나 이거는 반드시 썼던 습관들이 있어서 정의는 써야 된다고 우리 분야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있는, 법제처 들어가서 법규에 있는 정의를 들여다보시고, 자,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익숙하게 봐왔던 겁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자,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단락단락 끊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락단락 끊는 거를 한 줄씩 포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정 기준을 물어본 거를 들여다보시면, 자, 도시지역 안의 식성이 양호한 수림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 제한, 즉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 중에 식생이 양호한 수립의 훼손을 유발할 경우에 제한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 환경, 왜?
도시는 사실 개발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규제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용도구역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정의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지정 기준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정의만 정확히 알면 지정 기준은 그냥 쓰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정 기준은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시면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환경성 평가 지도와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녹지는 임상도, 자, 이런 도면들은 우리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보기 위한 도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계법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개발해야 될 때, 보존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쓰는 도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도면을 보고 고려해서 지정하라. 즉 생태장애도 1등급, 뭐 2등급,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식생이 양호하다라고 얘기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 제가 변형을 해놨지만 기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기출 변형이라고 했어도 결국 기출 문제입니다. 자, 3번까지 풀어봤는데 거의 기출 문제에서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 2, 3번이 다 법규 문제입니다. 1, 2, 3번이 법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가 지금 신규 문제입니다. 지역주의 맥락주의. 자, 지역주의 맥락주가 신규 문제이고 현대 적용 작가론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적용에서 우리가 신규 문제를 딱 봤을 때 지역주의? 우리 지역주의라는 말은 제 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어 자체가, 이 키워드 자체가 쓰여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의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분야에서 뭐 지역주의 조경이라는 말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역주의 조경이란 말을 은근히 많이 쓰시고 미리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논문도 지역주의 조경에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조경 작가로는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에요. 지역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락주의는 우리 어디서 봤어요? 맥락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우리 컨텍스트, 맥락주의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유사한 게 지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의하고 맥락주의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경을 봤을 때 맥락주의 조경이란 단어는 검색을 해보니 논문에 쓰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역주의 조경이란 말은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사한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라고 한번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푸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지만 지역주의 조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제가 논문을 보니까 2024년 즉 작년에 나온 논문에 보면 지역주의라는 용어, 지역주의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가 기출 문제를 우리가 풀어드리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의 조경 안에 맥락주의 성격을 집어넣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역주의 조경을 몰랐다고 하면 지역주의, 맥락주의를 같은 연장선상으로 보고 또 맥락주의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조경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맥락주의 한 경향으로 지역주의를 같이 보고 연결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의 맥락주의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푸시면 이건 좀 안타까워요. 그럼 이거는 좀 곤란해요.
지역주의와 맥락주의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생각해서 기술을 하셨다면 이건 좀 점수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슷한 상관성을 어딘가에서 보여주면서 푸시면 좋고, 또 사실은 지역주의 적용 사례 같은 거를 어떤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이걸 언급하면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번에 출제가 됐지만 최근에 설계의 경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나왔으니까 다음엔 안 나와.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똑같이 당연히 안 나오죠. 하지만 새로운 용어나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시험 볼 때 답안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 나오면 빨리빨리 배우셔야 돼요. 빨리 학습을 하셔서 이 키워드나 이 개념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답안에 녹여내서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답안이 늡니다. 실력이 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일단은 지역주의에 대한 정의, 맥락주의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저희 책에 저희 관련 논문이나 또 저희 관련 책이나 교재나 이런 데 보시면 지역주의란 뭐다, 맥락주의란 뭐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건축 분야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찾아보면 건축이 아마 먼저 뜨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역주의 건축, 맥락주의 건축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조경 미학이란 부분이 정리가 좀 덜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조경 작가론을 공부를 할 때 이 미학 부분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에 반해서 건축은 좀 빨리빨리 이게 정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드릴 때는 건축에서 지역주의 건축이나 맥락주의 건축에서 키워드를 그대로 차용을 하고 건축이 아니라 싹 빼고 조경으로 바꿔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씩 바꿔가지고 우리 분야에 맞게 이걸 사실 교수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의 한번 들여다보시면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의 지역문화, 기후, 재료 및 전통을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공간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 즉 지역문화하고 기후와 재료, 전통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게 지역주의입니다. 세 가지를. 자, 그럼 맥락주의는 뭐예요? 장소의 특정 맥락에 반응한다고 먼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딱 대상지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컨텍스트,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 맥락이라 함은 주변 환경과 역사, 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변 환경, 역사, 지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자연환경까지 지역 문화 여기 겹치네요. 자연환경, 기후 겹치네요. 겹치죠? 겹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와 맥락주의는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 자, 맥락주의 안에 지역주의를 넣어도 되고 지역주의 안에 맥락주의를 넣어도 됩니다.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거를 들여다보면 건축에서도 거의 같은 유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해. 건축에서는 재료하고 전통 반영하는 게 지역주의 경향이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거고 맥락주의는 환경과 역사, 지형에 대한 거. 즉 이게 약간 다릅니다. 재료, 건축 재료를 사용을 할 때 전통의 재료를 쓴다든지 이 재료 부분이 좀 부각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경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사용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건축 재료나 조경 재료는 다르잖아요. 조경 재료는 식재에 대한 부분이라는데 우리는 식재와 시설물을 들여다볼 때 시설물이 더 우선되지 않습니다. 식재가 더 우선되니 그거를 봤을 때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에서는 문화나 기후에 맞는 식재라든지 또 문화,
우리는 조경에서는 식재만 하는 게 아니잖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공간을 우리가 뭐 물리적인 건 보지 않고 비물리적 프로그램까지 다 봤을 때 그 문화에 대한 반영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환경에 대한 부분,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이 조경에서 아무래도 좀 더 강조된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조경의 미학에서 봤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지역주의, 맥락주의 조경 작품들이 보여짐. 즉 포스트 모더니즘 조경에서 봤던 맥락적인 작품들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잘 했던 그런 작가들이 다 지역주의 조경, 맥락주의 조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맥락주의를 더 앞으로 보내지 않고 지역주의 조경의 한 특성으로 맥락주의를 봤습니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논문에 조경의 학회의 논문을 보시면 지역주의 조경이란 말은 쓰이지만 맥락주의 조경이라는 말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책이나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의 조경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맥락주의 하나의 특성을 얻었어요. 자, 기후 적응. 첫 번째는 기후 적응. 두 번째 지역문화 전통 반영. 세 번째 경관 통합. 지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맥락주의. 자, 제가 따옴표 해놨죠. 지역주의, 맥락주의를 봤을 때 이거 유사한 거 그리고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보여주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역주의 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익숙하게 봐왔던 것들이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요즘에 지역주의 조경 그리고 잘 보면 제가 지금 기술해주는 이 자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동양조경사에서 공부했던 조선시대의 조경, 전통 조경이 지역주의 조경하고 좀 유사하네?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우리 조선시대에 해왔던 이 조경의 방식들은 사실은 지역주의 조경입니다. 이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근데 지역주의나 맥락주의는 우리가 먼저 사용한 용어가 아닐 뿐인 거예요. 근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건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우리는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제목만 적어놨어요. 여러분 자료에. 지역주의 조경의 대표적 조경가 정연선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우리 정연선 소장님께서 지금 최근에 다큐도 하고 TV도 나오시고 저희 분야에서 원로신데 굉장히 지금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놓은 게 제가 나름 그냥 쓴 거, 제 의견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의견은 되도록이면 자료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면 제 의견을 쓰죠. 기숙사 시험에서는 의견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임의대로 제가 의견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걸 썼을까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 조경학회 논문에 정혜선 소장님 작품을 가지고 지역주의 조경에 대한 설명해 놓은 논문이 있어요. 자, 그걸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 여러분은. 찾아서 공부하시면 지역주의 조경에 대한 이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조경가를 우리는 정연선 소장님.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서양의 조경가를 쓸 수도 있어요. 서양의 조경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포스트모즘 조경가들 쫙 있죠. 그 조경가들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정연선 소장님 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채점위원이라면 국내 작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 정연선 소장님 작품을 가지고 그리고 논문도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검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답인데 제가 좀 논술처럼 좀 깊게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신규 문제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규 문제인데 앞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서양적인 현대조경 작가로 단 한 문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와트 분석. 신규 문제 하나 출제됐어요. 지금 스와트 분석이라고 했어요. 자, 스와트 분석. 제가 열심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스와트 분석이 대놓고 단답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출제가 아예 안 됐는데 아닙니다. 논술에 출제가 됐어요. 된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스와트 분석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스와트 분석을 적용해서 논술을 한번 풀어봐라. 조경계획론에 보면 들여다보면 책에 정확하게 이론이 되어 있는데 박사 논문 같은 거 하게 되면 스와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제시를 많이 합니다. 전략을. 그래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익숙하게 좀 만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한 문제입니다. 스와트 분석을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 논술에서도 대물 뭐 스와트 분석을 해서 이렇게 기술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공부를 하셨을 거고 본인이 평소에 스와트 분석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봤다면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 쓰시고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조경계획론에.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4요소가 스와트예요. 스와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하는데 조경계획, 조사, 분석, 종합 과정에서도 유용한 분석 기법이다 라고 책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 내용에 대한 답은 계획 반영 전략입니다, 여러분. SO 전략, SD 전략, W 전략, WT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책에 있어요. 우리 이론서에. 조경계획론 이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물론 하나 더 첨삭을 하자면 여기에 묻는 건 달랑 써. 그런데 한 페이지 채우고 났더니 뭔가 더 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더 쓸 수 있어요. 스와트 분석 계획 전략을 제 전략으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푸는 거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6번 문제입니다. 코디트 이론. 자, 이건 엄청 강조했죠. 그리고 코디트 이론 최근에 참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최근에 자주 나오고 제가 수업에서도 코디트 이론 몇 번을 테스트도 시키고 이거 또 봐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실무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코디트 이론을 모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작년에 지룡, 지피용기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수목을 관리를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자꾸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코디트 이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면 정의 있고 그리고 방어대 1, 2, 3, 4 방어대 그리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1방어대, 2, 3, 4에 대한 방어대의 정확한 설명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 자, 한 단어로 포함하면 수목의 구획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수목이 이게 부균이 목재 부균 등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방어대가 작동을 합니다. 스스로 4개의 방어대가 작동을 해서 쉽게 침범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지금 보겠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내셔널 트러스트도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조경관리에서 우리 주민참여에 가게 되면 오래된 내셔널 트러스트 주민참여 비영리 단체인데 너무 대표적이에요. 한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도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단어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신규 문제라고 적어놨어요. 왜? 물어본 적은 없거든요. 내셔널 트러스트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신규 문제이나 이거는 신규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이거는 공부시키려고 제가 연도도 적어놨지만 사실 이런 연도까지 쓰긴 쉽지는 않아요. 영국에서 시작이 되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보존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 역사, 건축물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자, 비영리 단체죠.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공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토지도 사고 뭐 건축물도 사고 뭐 공원도 사고 이런 유적들을 사서 그걸 일반인들에게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공개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 알면 쓰면 좋고 모르면 다른 내용 쓰셔도 됩니다. 자연식탁 국민운동으로 불리는 시민운동이라 그랬죠. 시민운동 비영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근데 영국에서는 특별법으로 제정을 돼서 내셔널 트러스트 법안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이지만 사실은 거의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우리 책에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려야 돼서 자료를 좀 찾아서 봤는데 어마어마한 토지와 어마어마한 해안선 건물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기업인 거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세 번째로 많은 토지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다. 영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주로 문화유적 자연,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자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토지나 역사적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또 유속된 건물뿐만 아니라 정원, 우리 분야와 관련된 정원들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건물만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그 안에 정원들이 다 딸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우스하고 정원이 딸린 정원까지 같이 공개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스투어헤드 이것도 내셔널 트러스트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찾으면서 알았어요.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익숙한 것들 에팅햄 파크 또 클럼버 공원들이 좀 있죠. 물론 건물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제가 일부러 공원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유심히 정원이나 건물들 우리가 익숙한 것들 우리 책에서 봤던 것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쓰시고 또 제가 기록은 해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답안으로 쓰실 때는 그런 내용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라고 했습니다. 자, CMR,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자, 이 문제도 신규 문제는 아니죠. 우리 기출문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 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시공학에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고 또 법규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책에는 적용 시공학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저기다 넣어놨지만 사실 법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 시공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 이전 단계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발주자 시공 건설 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해 또 무엇을 하느냐?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미리 정한 공사금액, 공사기간 내에 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사 금액하고 공사 기간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단점 이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시공학 책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우리 시공 과정을 통해서 공사비, 기간, 시공 품질을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설계 변경, 공사기간 단축, 품질 향상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우리 공사 시공 전과 시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공 전과 이전과 시공 단계에서 같이 들여다보는 거라서 이런 게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설계 변경, 공사기간 단축, 품질 향상, 또 마찰도 감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자, 건설사업 관리자들, 즉 이 전문가들이 제대로 전문성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난다로 보여집니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공사계약 이전 단계에서 설계 내용 공법들이 다 결정되므로 왜 금액이 다 결정되잖아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자 의견이 제약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갖고는 있어요. 자, 이것도 기출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영어로만 되어 있네요. 영어로만. 제가 이 문제 보면서 또 웃었습니다. 제가 수업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시험 문제 보면 가끔 영어로만 써놓고 가로 열고 번역된 단어를 안 써준다. 그래서 전문 용어들, 제 책에 쓰여 있는 전문 용어들을 영어로 해놨으면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영어로 써놨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안 써놓은 것 같아. 하필이면 안 써놨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좋았을 텐데 한 가로 열고 써놓으면 너무 쉬운 문제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고요? 통기작업입니다. 통기작업. 통기작업. 여러분 통기작업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제 책에 있어요. 우리 어디 조경관리학 책에 있습니다. 조경관리학에. 기본서에도 있고 제 책에도 있고 요 시험도 많이 나왔고 여러분 많이 다뤄본 거예요. 통계작업. 잔디 할 때 우리가 많이 다뤄본 겁니다. 단지 영어로 나와서. 통계작업은 아는데 코어 에어리피케이션을 몰랐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 책에 이거는 영어로 가로 열고 제가 안 해놓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출제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했어 사실은. 이런 거 우리가 자주 나온 것들은 좀 있었어요. 어바니드 아일랜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가로 열고 도심이 없으면서 이런 걸 안 써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는데 이거는 영어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가끔 관리 쪽이 영어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당했을 수도 있다.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통기 작업이면 어렵지 않죠. 코어링, 슬라이싱, 스파이킹, 버티컬 보일, 롤링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영어로 안 나왔을 뿐이지 통기 작업으로 나와서 그렇지.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제 PQ. 자, PQ. 실무자들 PQ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들은 너무 익숙해. 익숙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익숙한데 그러면 너무 평이하게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고만고만하게 답안을 다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신규로 출제된 지역주의, 맥락주의 이런 문제를 버리지 않고 푸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난한 문제만 선택했으면 이 답안이 비슷하게 되면요. 점수주의가 애매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좀 고득점 받은 문제들이 좀 있어줘야지 합격이 될 텐데 항상 제가 고득점 답안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신규 문제 출제되는 걸 다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기출문제 나온다고 한들 그 많은 걸 다 암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는 그러니까 내가 풀었는데 조금 잘 알고 자신 있는 것들은 점수를 높게 받아줘야지만 기억이 안 나거나 또 모르는 문제를 좀 다르게 풀 수도 있는 것들 감점이 되더라도 그래도 점수에 보합에 의해서 60점 이상의 합격 점수이니까 그게 가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문제가 단답 문제를 보니까 좀 청해한데 논술도 그다지 까다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단답이나 논술이나 우리가 익숙한 문제들에 대한 변형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PQ도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부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나 기술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의 시공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해서 평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죠.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하는 이론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안목 이런 거라든지 낙찰자 성적 방식 뭐 이런 거 정도 이론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무적으로 해봤던 또는 내가 이 PQ 정말 많이 했는데 문제점이나 뭐 계산 막 묻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단어만 던져놨어. 단어만 던져놨기 때문에 이게 한계 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대선 방안 어떤 방향으로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좋겠다. 적용 분야에서는 이런 의견으로 뭔가를 썼다. 제가 조경기술사는 의견 쓰는 거 괜찮습니다. 단지 의견이 엉뚱하게 써서는 안 돼. 개인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니라 조경계 전반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공통된 즉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 또는 우리 산업계에서 원하는 방향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답안을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걸 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누정의 경강기법 지금 11번 문제입니다. 누정 이거 기출문제죠, 그죠? 기출문제입니다. 제 책에 딱 나와 있어. 경강처리기법이라서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이니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죠. 동양적용사에서 누정, 우리 누정 너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이 건축물이지만 조경을 공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와 정의 정의를 해주고 자 우리 동양적용사 문제를 풀는 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문원이라든지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 자, 누와 정은 2급의 정의나 설문의자를 들어가지고 정의하는 게 정확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의를 해주고 여기서 물어보는 경강기법 있죠. 그 내용 빌허, 허창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허나든지 또 원경, 추경, 다경, 읍경, 환경 우리 책에 보면 제가 이런 내용으로 경강기법을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이 용어들은 우리 동양조경사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허 썼는데 나머지가 기억이 안 나. 뭐 차경으로 썼어. 차경으로 써도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치 차경은 중국 문헌에 나오는 단어이고 이 원경, 추경, 다경, 읍경, 환경은 저희 우리나라 문헌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이거 허예요. 허. 특히 정자에 허창하다는 말이 위에도 있을 거예요. 허창한 공간자 성격. 자, 이런 것들 빌허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중에 뭐 몇 개만 쓰셔도 돼. 원경, 추경, 다경 중에 몇 개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는데 신규 문제가 사실 내셔널 트러스트 빼고 하나밖에 없죠. 다 기출문제냐? 기출 변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하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수동적 보건과 능동적 보건이에요. 자, 자연환경관리에서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조경에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조경에는 출제되진 않았고 그러면 신규 문제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수동적 보건과 능동적 보건 내용을 보시면 자기설계적 보건, 수동적 보건은 자기설계적 보건이라고 제가 엄청 강조했던 거예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저희 학원 수강생 다 알아요. 제가 이거 많이 공부시키고 자연환경관리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 자연환경관리 기술서에서는요. 이거 5번도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경에서 안 나오느냐? 나왔다니까요. 자가설계, 셀프 디자인, 자가설계 디자인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내용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이 자기설계적 보건, 설계보건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수동적 보건, 능동적 보건으로 부르고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으니 같이 용어를 공부해라 라고 엄청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설계적 보건, 설계보건을 공부한 사람은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 시간이 흐르면서 복원된 지역이 갖추어지는 내용, 수동적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수로 복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해서 인위적인 식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한의 것만 하고 식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식물이 유입되게끔 유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결국 이제 그럼 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 때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계보고는 인간이 개입해서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공학적인 식재 전략, 즉 직접 식재를 합니다. 식재를 해요. 식재를 해서 적용하는 게 능동적 복원이고 설계 복원입니다. 자, 표로 비교를 하면 자, 우리가 자료에서 수동적 복원과 능동적 복원의 자료가 잘 설명돼 있는 게 폐도 복원이에요. 사례가. 그래서 폐도 복원까지 같이 얘기를 해서 제 책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차이점, 폐도 복원 사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아는 문제였을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자,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하천이라고 그랬어요. 하천 생태계 문제예요. 조사 항목 및 조사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저희 조경 분야에서는 신규 문제입니다. 근데 자연환경관리기술서에서는 기출 문제예요. 단답, 논술 여러 번 나왔어요. 하천 생태계가 해본 사람들은 어렵지 않은데 해보지 않은 사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해본 조경 분들은 이 문제 못 푸셨을 거예요. 왜?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하천 생태계를 다뤄보고 또 수생태계 현황조사 건강성 평가의 내용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지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지침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실적인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로 치면 물환경보존법입니다. 그리고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라는 게 하천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 조사 항목이 부착돌말로 저소성 대형 무척 주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걸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셨으면 알 수 있고 또는 하천 생태계를 실무를 해본 사람들 알 수 있지만 이거를 제가 강조해서 암기하라는 소리는 한 적은 없어요. 우리 수업 시간 할 때. 왜? 조경 분야에서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되진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랬는데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들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자연환경 쪽이라든지 이쪽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조사 내용은 출현종수, 세포, 밀도 이거는 세포 단위 아주 개체가 작기 때문에 세포라고 되는 거고 보통 출현종수와 개체수, 출현종수와 개체수입니다. 이런 거 어류까지는. 근데 개체가 작고 그 다음 조금 크고 그 다음에 좀 커. 이래서 우리가 어류 단위는 출현종수 개체수라는 말을 쓰지만 그 아래에 이제 크기가 작은 것들은 세포 밀도, 개체 밀도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변 식생을 보시면 수변 식생은 식물성 식생 단면도 이것만 아셨으면 이런 내용들은 대충 적당히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식지 수변 환경도 우리가 하천자연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안다면 이런 내용들도 좀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건 여기까지만 사실은 지침을 보시면 이 시계와 횟수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봄, 가을에 뭐 2번 하고 생물들은 2번 하는 거고 수변 식생이나 서식 및 수변 환경은 1년에 1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자, 단답 우리 13번까지 다 풀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단답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논술까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논술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걸로 분석은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논술을 푸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이렇게 단답 용어 풀듯이 제가 근거를 다 들여두면 한계가 있어요. 논술은요. 작성하는 사람들 몫이 있어요. 분명하게 한 30% 40% 몫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좀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 보면 논술 문제도 단답하고 기출문제의 방향이라든지 출제 경향은 유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이번에 기출문제들은 기출문제 신규 문제에 대한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사실.
잘 들여다보시면 마지막 문제하고 그리고 지역주의, 맥락주의 그 문제 한 2문제 정도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13개 중에 2문제 빼면 11개는 익숙한 문제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점수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답안을 쓰는 게 비슷비슷하게 되면 점수가 아마 단담 점수들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 선택을 잘해서 작성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들 잘 고민을 해서 제가 우리 학원에 오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답을 쓰느냐에 따라서 알고 썼는데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데 답지의 서술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잘 모르고 썼는데 그럴듯하게 써서인지 채점위원은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단답에도 적용이 됩니다. 논술은 더합니다. 사실 익숙한 문제이지만 잘 썼다고 생각을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135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유 뭐라 그랬어요? 올해 남은 시험 136회에 대한 대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35회가 이렇게 나왔으니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후반에도 어느 과목에 편중은 없을 것 같다. 물론 시공관리 쪽에 치중되느냐, 계획설계에 치중되느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이번처럼 시공관리가 계획설계 문제에 2배 출제되냐?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는 또 누군가가 민호를 넣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계획설계 쪽이 조금 더. 그렇지만 특정 과목, 작년처럼 자연환경관리가 40%, 50% 이상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해오던 중요 문제라고 하는 것들.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이건 중요합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실패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일 거예요. 새로운 이슈, 새로운 신규 문제 이런 것만 열심히 파고 들어가고 중요 문제들은 허투루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자, 135회 분석을 여러분 스스로도 이건 제가 해드린 거고 여러분 스스로도 잘 하셔서 136회 시험, 올해 남은 시험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